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학원 초등부 원장 고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은 현장 설명회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낮에 진행을 하다 보니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참석이 어려우시기도 하고 또 제가 뭔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항상 시간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 설명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회는요. 첫 번째로는 변화된 교육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생각, 시스템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 제도의 변화를 먼저 보시죠. 일단 요 네 가지 중에 요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지금 이미 개정이 돼서 2025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마지막 대입 개편도 요즘에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교과 개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4년부터 개정이 시작이 해서요. 단계적으로 학년이 올라가고 2027년에는 모든 학년이 이제 개정된 교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학 교과는요. 일단은 초등에서 이제 바뀐 부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도형 구분하거나 아니면 이 숫자를 한글로 쓰기 이런 것처럼 이제 반복적이고 또 복잡한 내용들이 좀 삭제가 되었고요.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엔 중등 교과 개정입니다. 자, 중등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바뀐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소인수 분해 단원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이 삭제되었고, 마지막 자료 정리와 해석에서 3학년에 있던 대표값이 1학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증명 용어가 도입이 됐죠. 자, 중학교 3학년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다시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원래 중등에 있다 고등으로 이동을 했는데 다시 이제 중등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 최대 최소는요. 범위가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아니고 실수 전체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통계 부분에서 상자 그림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 중등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념 간의 연결이나 또는 실생활 적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 수학 교과, 고등 교과 개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단원만 적었는데요. 단원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었다면 이제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여기 있는 대수와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가 수능 범위입니다. 자, 이제 제도적인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예전에는 자유학년제로 해서 1년을 중학교 1년을 뭔가 이제 학교 자율적으로 운행을 했다면 지금은 자유학기제로 해서 중학교 1년 중에 한 학기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를 진로 연계 학기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연계 학기는 고교 학점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는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과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일단은 3년간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출석률은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면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만일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보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 평가는요, 원래는 내신이 9등급이었잖아요. 근데 바뀌어서 5등급이 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절대평가랑 5등급 상대평가를 병기를 하고 있고요. 5등급 상대평가 비율을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개정 전에는 1등급이 4%, 2등급이 그 뒤에 7%에서 누적 11%까지가 1, 2등급이었다면 지금은 1등급이 10%까지예요. 그리고 3등급이
전에 누적해서 23%까지였다면 지금은 2등급이 34%까지가 됐죠. 그래서 원래는 친구들이 이제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 이런 부담들이 너무 커서 그거를 좀 줄이고자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문제점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그래도 한 1, 2등급, 2등급까지는 좀 이제 몇 과목은 괜찮았다면 지금은 10%에서 11% 차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예전에는 2등급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2등급이 됐어요. 등급은 똑같지만 전체에서 이제 34%까지가 2등급이다 보니까 이 간극이 너무 넓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을 받게 되면 뭔가 이 친구들에게 불이익이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어쨌든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자퇴를 하거나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고교학점제 또 문제점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대입제도랑은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대입은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이 요즘 대세인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자기 이제 듣고 싶은 과목을 전공에 맞춰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보통 이제 필수 과목이나 권장 과목 이 학과를 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친구들이 그걸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사실 너무 어린데 고등학교 한 1학년부터 뭔가 자기의 진로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동 수업을 하면서 자기가 맞는 수업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이 친구들이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이 쉬는 시간에 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이제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 부담이 좀 커졌고요. 또 그리고 뭔가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되는 게 많이 생기면서 교사 업무도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편안을 좀 내놓았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 미수 학생들은 원래 이제 최소 수준 보장제로 공부를 더 이제 보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학생부 기재를 좀 줄여서 교사의 업무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거랑 또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2028 대입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과목들이 개편되면서 모든 과목이 공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그러니까 문과랑 이과가 이제 공통으로 같은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랑 과학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해서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가 이제 융합된 내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내신은요 원래대로 9등급 체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으로 이렇게 모두 문이과가 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서 과목 선택에 따라서 뭔가 유리함, 불리함 이런 게 있던 게 좀 해소시키고자 했고요. 그리고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신은 5등급제, 그리고 수능은 9등급제예요. 근데 내신은 5등급제가 되면서 뭔가 간극이 넓어져서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수능은 9등급제이긴 하지만 과목이 다 공통이 되면서 이제 다른 중요한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을 봐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판단할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대학들은 항상 이제 우수한 친구들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제 대입 전형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돼, 아니면 뭐 권장하는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 좀 단순해지면서 이걸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시에서 수능 100%가 이제 줄고 뭔가 내신을 반영한 학교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뭔가 그 학교에 있는 이런 수시를 좀 포기하고 정시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친구들은 원하는 학교, 이제 학교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서 가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대학에서 이 친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대학별로 뭔가 심층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교 때 정성평가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학교 생활 내내 이렇게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능도 어느 정도 이제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예,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대체 뭐가 바뀐 것도 많고 이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지 고민이시죠. 근데 자, 생각해 보면 항상 교육제도는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크게 아니면 작게 변화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를 해왔고, 지금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제 변화에 맞춰서 거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기보다는요, 이 변화의 파도에 맞설 이 기초 체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이 단단한 뿌리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요 어디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지금 고교학점제도 보셨잖아요. 올해 시행이 됐는데 올해 또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고 개편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친구들이 중고등에 올라가서도 어쨌든 어떤 변화에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본 학습 습관, 기초 체력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제시하는 학습 습관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올바른 풀이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대로 된 복습입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저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지? 맞아요.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다는 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깊은 생각 시스템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학습 습관을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시 되면서 원리 중심의 학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등 수학에서도 증명이 다시 이제 생겼죠. 그래서 뭔가 개념을 알려주고 나면 증명을 통해서 왜를 알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원리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한다면 공식을 배워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서 사실 이 식이 왜 나왔는지 궁금해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사고력이 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서 뭔가 이 문제 해결력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정확한 개념 위에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 24분의 1리터의 휘발유로 4분의 3km를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1리터 값은 1,530원이고요. 40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요. 문장을 해석 못해서 못 푸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을 해석을 해서 40을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 값이니까 일단은 휘발유 양을 구해야겠다. 40km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 양을 구하려면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 양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요 첫 번째 24분의 1리터의 휘발유로 4분의 3km 가는 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이렇게 24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을 해서 18분의 1리터 per k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었다면 아이들이 유기에서 이거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읽고 누구를 누구로 나눠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제 1학기였다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자, 8리터의 휘발유로 4km를 갈 수 있어. 그럼 1km를 가는데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 8 나누기 4는 2km가 나오겠죠. 2리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를 넣어서 확인을 해본다면 제가 이게 지금 분수 나누기 분수는 6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6학년 2학기 때 이게 나온다면 저는 질문을 다르게 할 거예요. 자, 여기 누구를 누구로 나누는지 모르겠어? 뭐가 기준이야?
뭐 어떤 게 기준량이야? 어떤 게 비교하는 양이야? 라고 물을 거예요. 왜냐면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비와 비율을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어떤 수로 나눌지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잘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비와 비율. 아마 이제 6학년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중 하나일 텐데요. 그렇다면 비와 비율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아마 이 단원을 친구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좀 힘들어하고 문제 푸는 것도 힘들어하고 할 텐데 저희는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뭔가 내용을 그 단어나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보시면 비와 비율 처음 들어갈 때 저는 보통 이렇게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요. 뭐 과제 걷고 이런 거 하면서 슬쩍 질문을 해요. 자, 야, 니네 지금 몇 살이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은 뭐 10살, 11살, 12살 뭐 그 정도겠죠? 편의상 10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그럼 니네는 나이가 많아, 적어? 그러면 친구들이 뭐 많아요, 적어요 하는 친구도 있지만 보통은 응? 하고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제 질문을 해요. 자, 선생님 나이는 몇 살이야? 그럼 니네는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 적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뭐 나이는 제 기분에 따라 바뀌는데 오늘은 양심은 좀 없지만 30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 나이는 30살이야. 그러면 니네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 적어? 하고 물으면 보통은 저희는 적어요 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업은 비교하는 거야. 비교를 하는 건데 비교는 혼자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니네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요. 자, 일단은 비교를 하려면 대상이 둘 이상이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하나를 기준으로 나머지 하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니네보다 그럼 나이가 많네, 반대로? 그럼 선생님 니네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아? 그러면 보통 이제 친구들 처음에 나오는 말은 당연히 이제 20살이 많아요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 20살이 많아. 제가 일부러 몇 살이 많아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아? 라고 하면 아이들이 20살이 많겠죠.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얼마나 많아? 그러면 3배가 많아요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하나는 빼기로 비교를 하고 하나는 나누기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요, 예, 비교 방법은 빼기와 나누기가 있어요. 빼기는요, 두 수의 이 값만을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절대적 비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는요, 그 하나를 기준을 정해서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라고 합니다. 사실 나이는 저희가 이제 연도가 지나도 20살 차이인 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사실 절대적 비교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이용해서 자, 비를 볼게요. 자, 얘들아, 비는 뭐냐면 두 수를 요 땡땡 기호, 그쵸? 요 기호, 콜론 기호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비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30, 10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 요 기호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누기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 땡땡, 10 읽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30대 10 하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30이 얼마만큼인지를 비교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양이 기준량이 되고 앞에 있는 양이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좀 더 볼까요? 자, 여기 제가 40대 10, 20대 10, 5대 10 3개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10을 한 묶음이라고 생각한다면 40은 4묶음이 되겠죠? 자, 10을 네, 한 묶음이라고 생각한다면 20은 2묶음이 되겠죠. 10을 한 묶음이라고 생각한다면 5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뒤에 있는 기준량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양이 얼마만큼인지를 묻는 게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엔 비의 값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이제 나오고 비율은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인데 사실 의미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비율은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이고 결국에는 10분의 30 이걸 1로 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인지를 묻는 거잖아요, 나누기가. 그래서 자, 여기 3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아까 질문이 1km를 가는데 필요한
기름의 양이었죠. 그럼 1km를 1km마다 이렇게 뭐뭐마다 뭐뭐 당에 해당하는 게 기준량이에요. 그렇다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는 거니까 기름의 양을 킬로미터로 나눠야 한다는 걸 제대로 이제 비와 비율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바로 기억하고 나눠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이 판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건 어떤 단원이냐면요. 소인수분해 단원이에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처음 나오는 단원이고, 뭔가 아이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방법도 많이 나오면서 첫 수업을 듣고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사실 뭔가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 친구들이 뭔가 단어들을 그냥 이렇게 어렵게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은 이거였어 라고 자기가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아이가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정확한 용어로 이제 단어를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잘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요 내용을 배울 때 그냥 자, 수 그동안 뭐 있었으니까 약수의 개수로 분류를 해볼게. 뭐 몇 개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면 소수, 두 개면 소수, 세 개면 합성수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 들어갈 때 좀 쉽게 이해하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일단은 질문을 좀 던져요. 그래서 자, 얘들아, 우리 뭐 초등 때 배운 내용이 수가 뭐가 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래, 자연수가 뭐야? 보통은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1, 2, 3, 4, 5, 6 땡땡땡. 맞습니다. 자연수는 1에서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 단위가 1이고요. 2도 1이 2개, 3도 1이 3개 해서 이제 1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수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 자, 그 수들 그러면 우리 한번 분류를 해보자. 니네 이거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꼭 나오는 게 홀수랑 짝수입니다. 제가 기다리던 대답이에요. 그래서 홀수랑 짝수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홀수랑 짝수? 그럼 짝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뭐가 다른데 걔네는?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짝수는요, 뭔가 이제 2개씩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예요. 그러면서 짝수는 모두 2의 배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짝수가 모두 2의 배수야? 그럼 짝수는 모두 뭘 가지는 거야? 약수로? 그러면 2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개씩 묶이는 게 뭔가 큰 특징이 있구나. 자, 보니까 수들이 약수에 따라서 뭔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겠다. 우리 그러면 그 수들을 약수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하고 여기 이제 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어 하면 막 대답이 나오면서 1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1은 기본 단위니까. 그래서 1을 우리는 단위수라고 불러. 그럼 또 어떤 특징이 있어? 그러면 자기도 다 들어가요. 자기 그럼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 그래, 자기 자신도 다 들어가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약수가 끝난 수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자기 자신과 1만 약수인 수들이 있어요. 맞아. 걔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지, 다른 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를 약수가 2개인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근본적인 수라고 해서 소수라고 불러. 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배웠던 이 작은 수랑 같죠, 글씨가. 그래서 그런데 그 작은 수들은 소수라고 부르잖아. 여기에 나오는 소는 바탕을 나타내는 한자야. 그래서 소수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소수라고 읽고 근본적인 수를 얘기해. 자, 그리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다른 곱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뭔가 약수가 더 많이 있어요 하겠죠. 그래서 그래, 약수의 개수가 3가지 이상인 수들을 우리는 합성수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개념들을 같이 대화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보여드린 건 딴 건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 뭔가 약수도 쓰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뭔가 이런 그 판서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판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예시 들었던 건 지우고 이제 수인수분을 나타내려면 거듭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거듭제곱을 얘기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예시를 여기 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내용 정리한 건 여기 두고 또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소인수 분해, 뭔가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 이용해서 뭔가 판서를 하고 이 부분은 또 지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수의 개수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걸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수업을 할 때 친구들이 뭔가 집중력을 조금 놓칠 수 있겠죠. 근데 집중력을 놓쳤는데 판서를 하면서 막 싹 지워버리고 다음 걸 나가고 막 이래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앞에 이제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판서에서 아이들이 이제 배운 내용이 순서대로 잘 나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막 이렇게 써서 쓰고 막 이렇게 지워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 가독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뭔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판서는 좀 깔끔하게, 용어도 중요한 용어는 설명을 하고 뭔가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판서를 하고 있고요. 방금 이건 저희 반 판서인데 여기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항식이죠. 이때도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뭐 개수, 차수, 단항식, 다항식, 항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친구들이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구분해보고 이쪽에 보면 그쵸, 용어를 정리를 했죠. 자, 여기는 원이에요, 원.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뭔가 이 용어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채꼴 호의 길이랑 원의 중심각이 서로 정비례한다는 걸 여기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원의 넓이랑 원주를 먼저 이제 공식을 통해, 그러니까 공식을 좀 유도를 해봤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정비례하는 것을 이용해서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요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쓸 때는 요 줄도 웬만하면 좀 맞춰서 쓰려고 하는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딱 이렇게 구분이 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친구들이 봤을 때 이 내용 정리를 나중에 개념을 복습하기 좋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씨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친구들이 제일 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고 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저희가 강사연수원을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이제 오래 계시던 새로운 선생님들이 이제 왔다고 바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강사연수원을 통해서 판서하는 것부터 내용 정리, 그리고 저희는 뭐 웬만하면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두괄식보다는 미괄식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자, 예를 들면 소수는 이거야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지, 우리는 그래서 얘를 근본적인 수, 소수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낯설게 여기지 않고 좀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시강을 하면서 보고 이제 서로의 노하우를 서로 이제 공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뭔가 정리돼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짜임새 있는 수업을 하려면 그냥 들어가서 막 했는데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시강판을 먼저 준비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시강판은 뭐냐면 내가 오늘 수업을 할 내용, 이게 칠판의 마지막에 남아서 아이들이 적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남도록 하고, 뭐 중간에 예시를 들거나 지울 내용은 여기 아래쪽에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 예시를 하고 지웠을 때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칠판 판서가 남아 있는 거고요. 이것만 봐도 배웠던 내용을 잘 이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복습하기 좋게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웬만하면 그 뭔가 연결되는 관련 있는 내용들은 표로 좀 정리를 해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표로 정리가 돼야 친구들이 잘 이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도형 같은 경우에도 그쵸. 자, 요렇게 잘 그려서 아이들이 이제 보기 좋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개념 수업을 했는데 이걸 지우고 그냥 끝난다면 아이들이 사실 복습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들이 개념 수업을 배우고 나면 개념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 노트에 이 배웠던 개념을 적어가게 하고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판서를 보고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도형도 있고요.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원이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판서해 주신 거랑 굉장히 상당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이 많이 들어있고 이러면 사실 아이들이 따라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쓰게 했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업할 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걸 그려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많은 경우에는 그려서 주면 아이들이 중요한 내용을 적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잘라서 붙이도록 해서 아이들이 이제 개념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는 이 대형 학원의 장점이요, 바로 이 판서 수업이에요. 개념 수업이죠. 사실 이 소수로 이렇게 친구들을 개별 진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원들은 이 개개인의 뭔가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성취도에 따라서 진도나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 맞춤 교육을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뭔가 이 나가는 개념을 여러 명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는 정말 이 개념 수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이들이 개념을 들은 다음 문제를 풀면서 뭔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개념을 들으면서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문제에 적용해서 풀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아이들이 듣는 개념 수업이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학습 습관, 정확한 개념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문제 푸는 방법만 익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보고 이런 게 있어. 간단하게 보고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에서 빠진 부분들을 계속 채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물론 이제 채워질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걸 적용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면 훨씬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 개념이 처음 진도 나갔을 때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도 사실 기본에서 이렇게 문제집을 풀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기본 연산이 많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간단한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그때 풀었던 걸 기억해서 바로 이렇게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보통은 응용이나 심화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이제 바뀐 부분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개념이 뭔가 부족한가 하고 이제 개념이 안 돼 있는 경우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이 개념 기본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신 경우도 있지만 다른 두 가지를 많이 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행을 하면 응용이나 심화 쉬워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뭔가 선행해서 배운 개념으로 풀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아이가 기본이 제대로 이제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진도를 쭉쭉 이제 가벼운 부분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죠. 자, 문제를 많이 풀어서 모든 유형을 익히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문제를 아랫단계 문제를 좀 쉽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응용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뭔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내용도 배웠던 내용도 정리가 되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되고 여기에 맞는 최선의 뭐 풀이 방법도 찾고 이러면서 수학적 사고력이 늘게 될 텐데 위에 있는 개념을 이렇게 끌어다가 써버리면 뭔가 아이가 이제 고민하면서 뭔가를 찾아내고 내용이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항상 쉽게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끌어다가 썼으면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끝이 있잖아요. 고등수학 때. 그럼 나중에 저 높은 단계는 어떤 개념을 끌어와서 풀겠어요. 이 친구는 힘든 과정을 잘 못 견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단계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고요. 뭔가 이 사고력이 확장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유형을 익힌다면 사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하던 친구 중에 그 배가 있고 강이 흘러요. 그래서 배가 강을 타고 이렇게 갈 때랑 거슬러 올라갈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심화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에서도 나와요. 비슷한 게. 그리고
연립방정식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수업하면서 배워서 연립방정식에서 XY를 넣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1차 방정식이면 보통은 이제 내려갈 때 얼마가 걸렸다, 올라갈 때는 얼마가 걸리겠냐 물어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다 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1차 방정식은 못 풀어요. 이 친구에게는 이게 서로 다른 유형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제 이 친구가 많은 유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유형을 풀어야겠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계속 뭔가를 찾아내고 새로운 유형을 보고 계속 익히려고 한다면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스스로 끝까지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저희 학원에 와서 숙제를 해오면 노트를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자, 그 반짝반짝한 게 정말 뭔가 창의적으로 풀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노트에 보면 이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친구들 성향에 따라서 크고 작거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읽어보고 조금 모르겠으면 모르는 문제는 더 노력해보지 않고 이 별을 그려서 오는 게 우리 친구들은 이런 데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 별을 그려서 오는 문제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하고 별을 그려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비워서 들고 오는 경우에 바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래? 그러면 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 아니면 5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또는 그래 뭐 어디까지 알겠는데 나한테 설명해봐. 어디까지 알고 모르겠는지. 그럼요. 보통은 친구들이 풀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뭐 어디까지 알겠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하면서 나머지를 완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 생각하는 과정이 싫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숙제할 때 엄마 나 이거 어려워.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렇죠? 맞아요. 그러려고 학원 가는 거지. 맞습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고 배우려고 학원 오는 겁니다. 근데요, 저희는 그냥 숙제했는데 모르겠다고 싹 비우고 별만 그려오죠? 그럼 질문 안 받아줘요. 이거는 숙제 안 했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만일에 끝까지는 못 풀더라도 풀 수 있는 데까지, 안 되면 문제 정리만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써와야 네가 노력했지만 못 풀었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아예 이렇게 싹 비워오는 건 저희는 이제 이거는 숙제 안 했어 라고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선생님이 질문을 안 받아줘. 근데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면 질문을 안 받아주지 않아요.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숙제를 하고 숙제 틀린 거를 노트에 한번 고치고, 그리고 또 시작 테스트라고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틀린 것도 고치고, 대부분 학원에서 하는 것들은 정말 딱 분기 말에 레벨을 결정짓는 그 이제 전체를 판단하는 시험 외에는 전부 다 고치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안 도와줬으면 누가 혼자서 다 고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항상 이제 도와주고, 아이들이 모르는 거는 다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는데, 그 선생님 질문을 안 받아줘는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나오는 그런 문제를 공짜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념을 한 다음에 맞는 풀이로 이제 제대로 문제를 쓸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많은 풀이를 보여주고요. 뭔가 응용 심화나 심화 단계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배우고 온 거기 때문에 직접 먼저 풀어보게 하고 한두 번 정도 고치게 한 다음에 정말 이제 중요한 유형이라든지 어려운 문제 이런 거는 판서로 전체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채점하거나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또 자, 질문을 받거나 이 문제 여기까지는 했는데 뭐 이 부분이 안 돼 있네 이런 식의 힌트를 줘서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대신에 이 친구들이 절대로 이제 모르는 걸 그냥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어려워요 하고 별을 그려오는 걸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모르는 걸 쉽게 질문을 받아주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끝까지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예전에 저희 반 친구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건데, 원래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모가 돼서 끝나기 때문에 이걸 찍을 계획은 흔치 않아요. 근데 이때가 이제 줌 수업을 했었거든요. 코로나로.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 채점을 해주면 집에서 하고 따라서 하고, 그 다음번에 이거를 친구가 옮기고 하면서 이 단계가 다 남아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보면 부등식에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자, 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식은.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뭔가 수를 대입해서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요 A의 범위가 이렇게 사이에 끼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뭐 자연수,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일 때, 뭐 가장 큰 수가 3개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보통은 이렇게 사이에 껴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포함, 하나는 포함하지 않게. 근데 이 친구는 뭔가 그런 게 기억은 나지만 예, 제대로 풀지 못하고 예, 사이에 껴서 나왔던 것 같아서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답을 얻어냈죠. 이게 숙제를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볼까요? 이건 뭐냐면 한 번 숙제를 해서 틀린 거는 그 자리에 고치지 않고 저희가 학원 노트에 고치거든요. 그래서 학원 노트에 풀어서 찍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똑같이 X에 대해서 정리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세세히 찾아보지 않고, 아, 그렇다면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보다 작으면 되겠다 하고, 뭔가 0 이하이면 되겠다 하고 써서 온 거죠. 여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트림 표시를 했더니 이대로 이제 표시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풀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요, 자,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요 4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범위를 구한 거예요. 뭐 내용은 자세히 이제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범위를 구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 진짜 거의 다 푼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X가 요 값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 이하잖아요. 그러면 꼭 0보다 작지는 않아도 돼요. 모든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왔을 때 이제 제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 0보다 작으면 돼, 이 값이? 근데 이거 0.5면 어때? 0.5보다 작거나 같아도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죠. 0.7은 어때?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1보다만 작으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보다 작다라고 계산을 했고, 결국에는 예,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풀어왔을 때 여기에서부터 그래, 범위 정리 잘했네. 자, 그럼 얘가 1보다만 작으면 수가 포함되는 게 없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이 친구는 결국에는 쉽게 이 문제를 풀었겠지만 나중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고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뭔가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예, 그리고 이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끝까지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은요, 일단은 수학적인 논리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민을 하니까 사고력도 길러질 거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도 늘었을 겁니다. 또 예, 이 친구 어쨌든 문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도 생겼을 거고, 어쨌든 긴 시간 문제를 풀면서 끈기도 가졌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풀어낼 수 있다라는 도전 의지 또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그래, 끝까지 네가 한번 풀어봐라. 막 1시간, 2시간 걸리더라도 뭔가 아이가 이제 정말 감도 못 잡는데 풀게 하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의 극심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극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계속 푸는데 어렵고 안 풀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선행으로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맞춘, 아이가 조금은 힘들어도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너무 어려운 부분, 아이에게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문제풀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한 풀이들이죠. 자, 이 친구들이 열심히 문제는 풀었어요. 근데 연습장처럼 그냥 막 세물에서 풀었고요. 보니까 뭔가 생각의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 어디까지 푼 건지
알아내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도 답이 밑에라도 있는데 이 친구는 막 위에 올라가 있고 하면서 찾기도 또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이 보통 처음 왔을 때 자주 저에게 보여주는 풀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반에서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써왔던 풀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랑 이제 고쳐진 풀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막 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뭔가 내용이 정리되지 않고 풀려 있다면 이쪽은 모르는 걸 네모로 두고 뭔가 식을 세워서 이제 정리를 했죠. 자, 여기도 보시면 거듭제곱 문제인데 여기도 그냥 내려쓰기 계산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연습장처럼 풀었다면 이쪽에 보시면 문제가 이제 3의 제곱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뭐 이제 나오는지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식을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서 풀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사실은 밑이 작은 수가 먼저 나오는 게 맞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3의 제곱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뒤에 쓴 것도 네, 고치지 않고 이대로 맞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보면 이게 농도 구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보시면 200, 100, 300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농도를 조절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예, 풀어낸 거죠. 모르는 걸 x로 놓고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식을 계산해서 예, 방정식을 푼 게 나오죠. 그래서 네, 여기도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숙제를 할 때 틀린 건데 틀린 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학원 노트에 고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풀이를 올바로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처음에 계산부터 틀렸어요. 계산 틀리고 나서도 범위 정할 때 얘를 이제 루트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차이가 나오도록 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네, 뭔가 통째로 막 5배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풀이가 다 잘못됐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계산도 맞았고 그리고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처음 틀렸을 때 어쨌든 이 풀이가 남아있다면 아, 내가 이때 뭘 잘못했구나를 제대로 알고 맞는 풀이로 또 풀어낼 수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 친구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정수라는 건 알았는데 정수 중에 0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풀어서 틀렸는데 오른쪽에 풀 때는 아, 내가 0을 까먹었구나, 빼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이제 넣어서 제대로 푼 거죠. 예. 그래서 자,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제대로 된 풀이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가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이제 맞았는데 자꾸 제가 이제 이 풀이를 다시 써라,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왜 한 가지 풀이를 강요하느냐, 사실 수학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집, 뭐 해답지 이런 걸 보면 풀이가 거의 비슷비슷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거의 같은 풀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그 풀이로 푸는 게 이 문제의 개념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적용을 해서 푼 것이기 때문이고, 그걸 제대로 알았을 때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변형되거나 활용되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냥 답만 맞추는 데 집중해서 편한 풀이로 문제를 풀다 보면 제대로 된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제 변형되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친구들이 왔을 때 항상 시험지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활용이에요. 그래서 활용은 미지수 x를 넣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대입을 해서 그 초등처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대입을 해서 풀어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반 친구들 풀이 노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립방정식인데 줄이 그어져 있죠. 이 줄이 뭐냐면 과제 확인하면서 저희가 식을 확인한 거예요. 제대로 이제 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답이 틀린 건 뭐 보지도 않고 그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다 줄이 그어져 있고, 네, 그어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긴 동그라미인데 여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은 맞았어요. 요 식은 맞았지만 요 식은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식을 고쳐오면 담당 선생님 또 확인을 하고 맞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활용에서도 항상 뭐 1차 방정식 활용이라든지 연립방정식, 부등식 활용에서도 항상 이제 답이 맞다고 동그라미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맞춰서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보고요. 또
보통 이 친구들 1학년 2학기 보면 개념은 제대로 모르고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이 나왔을 때 길이가 나왔어. 그럼 더해도 보고 안 되면 빼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초등들은 직관력이 좋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렇게 맞춰서 개념은 모르고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1학년 2학기에 작도와 합동에서 합동 문제를 풀 때 답만 맞았다고 동그라미 하지 않고 합동 증명하는 걸 처음 진도 나갈 때 확인을 해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에서 이게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합동이다. 마지막에 SAS 합동 이런 것까지 해서 대응점이 맞았는지 그리고 풀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닮음 또한 닮음은 그 증명까지는 아니어도 삼각형 ABC 닮음, 삼각형 DF, AA 닮음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닮음을 써서 문제를 풀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두 도형이 닮은 건 맞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닮음이면 그 또한 체크를 해서 다시 찾던지 그래도 안 되면 오답 처리를 하고 아예 다시 풀도록 합니다. 제가 어머님들께 저희 반 다른 노트를 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설명에 보통 나오는 노트는 잘한 것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막 제가 이전부터 이제 길게 수업을 해오면서 아이들이 두고 간 노트 중에 예쁜 노트가 물론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로 지금 이번 분기에요.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이 어떻게 노트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어머님들이 이제 저건 잘한 애들 거겠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프리노트, 뒤에 학원 노트, 오답 노트까지 해서 이제 모든 친구들을 다 한 장씩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노트든지 간에 한 장씩 한쪽씩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글씨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 식을 쓰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지금 다 채워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이제 잘 못 쓴다고 어머님들께 숨기지 않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리노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나요? 물론 이제 아주 잘 쓰진 않았을 수 있지만 줄을 맞추고 뭔가 등호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학원 노트입니다. 자, 학원 노트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노트는 틀린 건 그냥 그어주고 끝이 났어요. 그 프리노트는 숙제를 하는 노트이기 때문에 틀린 걸 그 자리에 고치지 않거든요. 학원 노트는요. 틀린 거를 그 숙제에서 틀린 걸 다시 고치는 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트는 틀린 게 맞을 때까지 고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틀렸던 거 이렇게 세모된 것도 있고 여기 체크된 건 풀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합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합동 증명이 답은 맞았지만 뭔가 잘못되거나 한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가 돼서 확인이 된 거죠. 여기도 보시면 식이죠. 그래서 여기도 방정식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갈 때 계산 잘못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고쳐지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뭔가 힌트를 주거나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해보고 안 되는 것들은 뭔가 질문을 받거나 해서 모든 노트를 완료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학원 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는요, 한번 이제 틀려서 학원 노트에 고치는 게 완료된 문제들을요, 왼쪽에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쓰거나 붙이고, 오른쪽에는 올바른 풀이로 풀어보는 노트인데요. 보통은 이제 프리노트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때 따로 채점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학원 노트 같은 경우도 집에서 숙제를 해오게 되거나 아니면 또
처음 수업 시간에 끝내지 못했을 때 학습관리실에 가서 또 학습관리실 선생님께 채점받고 고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노트는 사실 담당 선생님이 100%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오답 노트는 이 친구들이 고치고 이걸 제대로 알고 넘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제일 마지막 노트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이 무조건 다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뭔가 단위까지 제대로 썼나? 뭐 최대한 이제 뭔가 옳은 방법으로 풀었는지와 뭔가 이런 형식 있잖아요. 등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서 고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왼쪽에 문제를 이 친구는 붙였죠. 그리고 이제 범위를 찾고 밑에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옳은 방법으로 풀어보는 노트고요. 이 노트가 중요한 게 저희가 선생님들이 제일 공을 많이 들이는 노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시험 보기 전에 따로 이렇게 오답을 정리할 필요가 없이 왼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른쪽을 가리고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풀이를 보고 이걸 제대로 풀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친구들의 소중한 자료가 될 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저희 분기 끝나고 시험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기 학년이 돼서도 이용할 수 있는 노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풀이를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반 이제 오답 노트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 반 친구들이 사실 보시면 좀 익숙한 글씨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남자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글씨는 조금 못생겼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줄을 맞추고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식을 세워서 풀려고 하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친구들의 노트를 이제 나누어서 보여드렸고요. 자, 일단은 대형 학원이면 보통 판서로 수업을 하고 뭔가 아이들이 이제 진도를 맞춰서 열심히 이렇게 그 진도에 맞춰서 따라오게 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뭔가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수업도 이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짜임새 있게 하지만 보시다시피 꼼꼼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풀이 쓰는 거 이제 보시면 보통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풀이를 굉장히 잘 쓰지 못해요. 근데 그게 친구들이 정말 귀찮아서 고집을 부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쓰면서 수업을 해보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를 써도 이렇게 맞게 채점이 됐기 때문에 필요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쓰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왔을 때 항상 친구들에게 올바른 풀이로 뭔가 써서 숙제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이제 엉망으로 해오면 나는 이거 못 알아보겠어, 채점 못해, 다시 풀어와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제 풀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대로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좀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막 계산을 하지 않고 항상 정리해서 이렇게 판서로 써주세요. 왜냐면 친구들이 그걸 봐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를 알고 또 이제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친구들은 기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짧게 바뀌는 친구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바뀌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보여주는 걸 막 흉내 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적는 것들이 풀이 과정을 적는 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뭔가 평소에 식을 적을 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서술형이 두렵지 않겠죠. 그래서 자, 친구들이 의지만 있다면 물론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준 그 저희 반 친구들 중에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의지만 있다면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식을 따라하는 걸 보고 노력하면서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을 보겠습니다.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기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시작하고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제가 초반에 했던 것들은 한 반 정도 기억을 지금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하루가 지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기억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복습을 할 때 어쨌든 이 친구들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복습, 올바른 복습은 개념 정리입니다. 자, 수업 후 1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통은 이제 수업이 끝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가서 막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사실 시간을 좀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 시간들이 좀 아까워요. 아, 저거 머릿속에서 이거 배운 내용 날아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막 의리의리하게 복습을 하지 않더라도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이제 그 개념들도 한번 읽어보고 같이 풀었던 문제들도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머릿속에서 이 배운 내용이 빠져나가는 걸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집에 가면 물론 이제 밥 먹고 놀고 해야 될 수 있지만 처음에 그 집에 와서 배운 내용을 한번 눈으로라도 읽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나면 제대로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개념들은요, 저는 백지 테스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예쁘게 정리를 해준 게 또 이제 수업할 때도 제대로 이해를 하라고 한 거지만 아이들이 복습이나 이런 걸 하기 좋게 예쁘게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개념 노트를 보고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백지에다가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노래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백지 테스트의 내용을 적다 보면 자, 오늘 배운 거 그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뭐지? 공약수 중에 제일 큰 수. 공약수가 뭐지? 둘 이상의 수 중에 공통된 약수. 약수가 뭐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운 내용은 일단은 공부를 하고 나서 백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시켜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2단계 문제풀이입니다. 저희가 숙제를 해왔을 때 숙제 정답률은 높은데 테스트를 보면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숙제할 때 이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개념 노트 펴고 책을 볼 때도 이제 저랑 같이 풀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풀다 보면 이 친구가 직접 푼 게 아니죠. 책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과제 정답률은 높은데 막상 이제 매번 이렇게 보는 시작 테스트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시작 테스트까지는 그래도 단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모아서 보는 인증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꺼내놓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처음 할 때 일단은 복습을 다 끝내야 돼요. 복습을 끝낸 상태에서 내가 아는지를 확인하는 게 문제풀이에요. 숙제예요. 그래서 먼저 끝낸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풀다가 보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체크를 잘 해뒀다가 찾아서 푸는 게 아니고 다시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몰랐는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머릿속에 든 것만으로 숙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제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걸 모르는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오답이 나오는 건 물론 실수인 것들도 있겠지만 또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모르는 게 있다면 알아야 되니까 오답을 정리해야겠죠. 이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이제 학원 노트예요. 틀렸던 걸 고치는 노트고요. 틀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대로 된 풀이로 풀어봐야 되고 학원 노트가 완료되면 그 다음 오답 노트를 하면서 이제 고친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어떤 유형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통 시작 테스트는 또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총괄로 이렇게 보는 시험들은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짧게 보니까 배웠던 내용 이런 파트가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섞여 있으면 이게 어떤 단원인지 어떻게 푸는 유형이었는지 숙제하거나 할 때는 또 이제 그 유형들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풀겠구나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알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마지막에 정말 시험을 보면 몰랐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도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보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를 좀 봐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이 시작 테스트는 거의 매일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꼭 시작할 때만 보지는 않는데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제 복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뭔가 심화를 했는데 뭐 좀 더 풀려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중간 기말 인증평가는 그동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분기 3개월 동안에 한 달 좀 지나고 한 번, 그리고 한 2주 정도 남기고 전체 범위로 한 번 해서 저희가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대형학원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사실 이 외부생 친구들이 테스트를 보고 학원에 이렇게 학원 입학 시험을 보면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셨던 것과 이 성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걸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제 분명히 더 높은 단계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30문제를 풀었는데 10문제를 못 맞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0문제를 못 맞았으면 뭔가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보면 또 시험을 보는데 그 다음 단계를 또 이렇게 진도를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단계가 끝나면 제대로 시험을 보고 이 단계를 이 친구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고, 그리고 보고 나면 이 친구들과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을 그래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시작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반별로 따로 시험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 평균이랑 우리 아이 점수 요렇게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그 입력을 하면 이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시험 봤을 때. 그리고 중간 기말 평가는요. 저희 반 친구들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대치를 포함해서 대치와 서초 요 레벨 수업 듣는 친구들 점수가 다 나와요. 개별 점수는 아니고 우리 반, 그러니까 우리 아이 점수, 그리고 반 평균, 그리고 전체 요 레벨 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습관 방향 4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스스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 세 번째 올바른 풀이 과정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것과 제대로 이제 복습을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4가지 좋은 건 알지만 사실 이대로 이제 하려면 하나 더 정말 중요한, 제일 필요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의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 단계를 이제 저희 깊은 생각 수업을 따라오시면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대부분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요, 저희는 항상 어쨌든 이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거를 수업에 이렇게 녹여내서 아이들이 뭔가 따로 힘들이지 않아도 뭔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없을까를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 안에 이런 것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깊은 생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방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들어오게 되면요, 같은 과정을 배운 친구들끼리 그 다음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시험을 보면 이걸 충분히 공부했다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시험 본 그 레벨로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은 아쉽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랫반까지는 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슷한 성취도를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아마 이제 영어학원이나 사고력 같은 경우를 보면 섞여서 이렇게 같은 단계 친구들끼리 다른 학년인데 섞여서 듣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먼저 시작했고 또 늦게 시작한 친구 사이에 약간 이 학습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년이 섞여 듣지 않고 같은 학년끼리만 수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던 친구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실력 차이가 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반 수업보다 훨씬 이렇게 또 뛰어난 친구는 점프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고 지금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제 듣는 방식을 통해서 비슷한 친구들끼리, 성취도를 보이는 친구들끼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각 반의 정원은요, 반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최대 정원이 한 7명에서 10명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5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습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명 정도 이렇게 잡아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좀 오래된 반이라든지 그런 습관이 잘 잡힌 반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인원이 좀 많아져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많이 들어가는 반은 한 10명 정도 해서 정원이 정해지고요. 근데 이건 말씀드린 대로 최대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원이 7명인데 자리가 2개 비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수업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이 수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일에 뭐 5명이든 아니면 더 적더라도 뭐 한 4명 막 이렇게 되더라도 따로 이렇게 조금 그 컷에서 부족한 친구들과 하기보다는 그 같은 성취도를 가진 친구들끼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업 시간인데요. 일주일에 2번 3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이 있고 뒷 시간이 있고요. 이게 하루 정도 월수, 수금, 월금, 화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시간이 한 번은 앞에 한 번은 뒤에 이렇게 어긋난 시간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학습관리실인데요. 수업 시간에 사실 열심히 하지만 해야 될 걸 다 하지 못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다음번에 그걸 못하고 가면 다음 수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 부족한 부분은 학습관리실에서 질문이나 채점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나 채점을 하면서 이제 미흡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일에 뭐 오늘은 뒷시간이라 끝나고 남을 수가 없어. 괜찮습니다. 다른 날 나올 수 있는 날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나올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어쨌든 많이 밀리지 않고 최대한 수업을 좀 효율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공부를 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진 않고 부족한 부분들을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왔는데 그 아이들이 집중해서 어쨌든 귀한 시간 내서 온 만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일에 이제 학습관리실에서 떠들어서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약속을 하면 이 정원이 다 차면 못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약속만 정해놓고 자꾸 이제 오지 않는 노쇼를 하는 친구들은 학습관리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 선생님은 출석 체크를 하고 학생들은 이제 해왔던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테스트, 시작 테스트를 볼 텐데요. 시작 테스트를 보면 그 사이에 선생님은 아이들의 과제를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뭐 문제 풀 게 있는데 칠판에 뭐 함수 그래프 이런 걸 그려야 한다든지 도형을 그려야 문제를 이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잖아요. 이걸 그려놓은 상태에서 아이들과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제나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들을 노트에 써서 고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노트에 풀어서 고치면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불러서 채점이나 질문을 받아주면서 개별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진도를 나가는 시간이 있고요. 만일에 해야 될 걸 다 못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습관리실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날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이 제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정말 뭔가 개념을 나가야 될 게 많으면 테스트는 가끔 이렇게 생략이 되거나 그렇게 아니면 뭐 이 고치는 거를 또 이제 집에서 한번 숙제로 고쳐온 다음에 좀 줄여가지고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아까 이제 다 보여드린 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트가 4권이에요.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념 노트예요. 그래서 개념 진도 후에 이제 저희가 판서해 놓은 걸 친구들이 적어가는 개념 노트가 있고, 두 번째는 프리 노트예요. 숙제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해준 범위를 친구들이 숙제로 풀어오는 노트죠. 세 번째는 학원 노트예요. 틀린 문제를 첫 번째로 어쨌든 고쳐보는 노트예요. 그리고 다 맞을 때까지 모두가 세모가 되어야 이제 완료가 되는 노트죠. 그리고 마지막이 오답 노트입니다. 틀렸던 문제를 마지막에 문제를 쓰거나 붙인 후에 이제 다시 정확한 풀이로 정리하는 노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뭔가 선생님이 100%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뭔가 그 학습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채점을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답 노트만큼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 친구 제일 마지막 완성이 되는 노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알고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주는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전 수업 체크를 하거나 복습 또는 심화 문제로 구성된 시작 테스트가 있고요. 요걸 뭐 거의 데일리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보지 못하고 가끔 이제 빠뜨리고, 그러니까 다른 게 많으면 빠지고 보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거의 매일 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증평가. 인증평가는 한 분기 동안 이제 중간 한 번, 아까 말씀드린 한 달 좀 넘어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남기고 한 번 해서 분기 동안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다음 분기 때 이 다음 진도를 나가도 될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시험이고요. 마지막 열공 점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출석이나 과제, 수행을 이제 점수로 이렇게 바꿔서 다음 분기 반 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성실하게 이렇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다음 분기 반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입학 테스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1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시험은 오전 11시, 오후 2시가 있습니다. 자, 출제 문항은 총 30문항이에요. 그리고 70분 동안 보게 됩니다. 자, 예비 초 5학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자,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배운 때까지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 범위로 시험을 보고 나면 여기 5학년 전 범위로 만일에 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면 5학년 2학기는 심화를 하고 6학년 1학기는 기본 응용을 하는 반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통과를 하면. 그리고 5학년이 조금 이제 좀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한 단계 이제 진도가 늦은 5M 반까지는 분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시험을 본다고 모두 다 이제 합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 반까지 분반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분기, 저희는 3개월마다 분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첫 분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기까지 해서 이 친구들이 총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예비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인데 OS 원반 친구들이 6학년이 되면 6S 원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뭔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범위로 공부하고 시험을 봤다면 1학년 1학기는 응용을 하면서 1학년 2학기 기본 응용을 하는 반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학년 1학기가 조금은 이제 아쉽다,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요 반까지는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른 반들은 다 3개월이에요. 근데 1레벨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마지막 6개월을 2달이랑 4달로 2개월, 4개월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요. 이때 이제 3학년 전체 공부를 하게 되고 4개월 동안은 공통수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수학이 마지막 부분이 부등식 뒤에 있는 부분이 순열과 조합이잖아요. 근데 순열과 조합은 아무래도 이제 경우의 수를 배웠기 때문에 뭔가 그 친구들이 좀 더 단기간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중등 가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1학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들이 어쨌든
올라갔을 때 이제 학습할 때 부담을 줄이고자 공통수학 1은 부등식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공통수학 2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까지 수업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사실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마지막 6개월은 이 반은 3시간 30분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등원하는 절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입학 테스트를 보시고 나면 이틀 뒤에 화요일에 성적표가 문자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자로 어느 반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뭐 분반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가면 무슨 요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받겠다, 아니다, 뭔가 선택을 받겠다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이제 시험지에 대해서 결과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 상담을 해주시고 나면 고주까지 이제 수강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강은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예. 자. 네. 자, 제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신 것들 또는 저희 학원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나중에, 중고등에 가서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 단단한 뿌리를 기르기 위해서 깊은 생각이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